신라의 골풍제에서 평민이 바다의 제왕이 된다는 건 상식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없이 태어난 한 청년이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한 과정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죠. 신분의 벽을 넘어선 장보고의 집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1장, 장보고 신라 바다에 나타난 의문. 평민의 아들은 어떻게 바다의 제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실마리를 장보고라는 인물에서 찾아봅니다. 신라 말기 왕실 권력이 흔들리고 지방 세력이 꿈틀거리던 9세기 한반도, 이 격동의 시기에 한 평민 출신 청년이 바다에서 시작해 신라 권력의 한가운데로 진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없이 태어난 그가 신라 골품제의 벽을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요? 당나라로 건너간 평민 장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무령군 중소장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해적과 노예매매, 무법의 바다에서 그는 왜 다시 신라로 돌아왔을까요? 또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 1만 군사를 이끄는 존재로 바뀐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라 왕실과의 동맹, 그리고 목숨을 건 정치 게임까지 장보고의 삶은 어떻게 평범함을 뛰어넘어 전설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장보고의 출신과 성장, 바다 위에서 구축한 청해진의 실체, 그리고 신라 사회와의 팽팽한 긴장, 마지막까지 남은 유산까지 모두 따라가 봅니다. 지금부터 신라 바다에 나타난 장보고라는 의문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신라 사회의 견고한 신분제 앞에서 평민 출신 장보고는 어떻게 한 번 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됐을까요? 제2장, 출신의 벽, 어떻게 넘어섰나? 장보고의 출신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궁복 혹은 궁파로 전해지는데 활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 성도 없이 태어난 그는 너무 일찍부터 한계를 체감해야 했죠. 신라에서는 혈통이 곧 신분이었고 실력만으로는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보고는 친구 정령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주민 신라인이 많았던 산둥, 장수 일대에서 장보고와 정년은 승마와 창술, 무술에 남다른 실력을 보이며 무령군 중소장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무공 습득이 아니라 타국에서 신라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인정받아야 하는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에서의 경험은 신라에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얻은 명예만으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신라로 돌아간 장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또 한 번 그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는데요. 바다에서의 경험을 안고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 그가 다시 파도 위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3장, 신라로의 귀환, 바다에서 찾은 사명. 당나라에서 돌아온 장보고는 신라 해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는 참상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였죠. 바다를 둘러싼 무법지대에서 신라 백성은 그저 약탈당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장보고는 직접 왕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군사 거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단순히 자신과 주변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라인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흥덕왕은 장보고의 제안에 응답해 10,000명이라는 대군을 내리고 완도에 청해진을 세울 권한을 줍니다. 청해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과 섬의 특성을 살려 방어와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구축된 곳이었죠. 목책과 판축 성벽, 우물과 외성 내성이 갖춰진 군사기지는 그 자체가 신라 해안 방어의 혁신이었습니다. 장보고의 군대가 바다를 지키자 해상 노예 매매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죠. 해상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장보고가 꿈꿨던 새로운 바다의 질서. 과연 그가 만든 청해진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제4장, 청해진, 바다 위의 새로운 질서. 청해진이 세워진 완도 일대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교차로 중국과 일본, 발해 등 동아시아를 잇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장보고는 10,000명의 군사력으로 해적을 소탕하며 안전한 항로를 열었고, 곧 이곳은 군사적 거점에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항로는 산둥, 양자강 하구, 절강 등 중국 각지와 한반도, 일본을 연결했고,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무역은 불가능했죠.
청해진을 기반으로 장보고는 당, 일본, 발해, 탐라, 우상구, 참파, 스리위자야, 크메르, 마타람, 라보, 팔라, 라슈트라쿠타, 프라티아라, 아바스 칼리파국 등과 교역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둡니다. 무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동성 적산촌에 신라인 공동체가 법화원을 세우려 할 때 장보고는 토지를 기부하고 승려와 이민자, 노예로 전락한 신라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받아들이고 실력에 따라 대우하며 빈민을 규합해 조직화하는 등 기존 신라 사회와는 다른 해상 세력의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는 신라의 신분제와 중앙 집권 질서에 맞서는 또 다른 질서를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 이 힘은 곧 신라의 정치 지형까지 흔들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귀족 제도와 중앙 집권에 맞서며 점점 커지는 장보고의 힘, 이 야망은 결국 신라 왕실과 어떤 충돌을 불러왔을까요? 제5장 정치의 물결, 신라 왕실과의 위험한 거래. 장보고가 해상 무역을 장악하자 그의 영향력은 신라 정계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흥덕왕이 죽고 왕위 다툼이 일어나자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목숨을 부지해 청해진에 피신합니다. 장보고는 그를 숨겨주며 김우징이 왕이 되면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시기 동맹을 맺은 귀족 김양과 함께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왕경으로 진격, 민해왕을 몰아내고 김우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하죠. 이 공으로 장보고는 감히 군사와 시급 2,000호를 하사받고 청해진 대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후 문성왕 치하에서는 진해 장군에 임명되어 일본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당나라에도 견당 매물사를 파견하는 등 삼강무역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의 핵심에 다가갈수록 신라 왕실과 귀족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민 출신의 장보고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려 한 시도는 신라 골품제의 마지막 금기를 건드린 셈이었죠. 결국 귀족들은 문성왕에게 장보고를 경계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문성왕과의 위험한 거래 끝에 장보고가 택한 선택, 그 결정이 신라 정치판을 어떻게 뒤흔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6장 끝없는 긴장, 암살과 청해진의 몰락. 장보고의 부상은 신라 왕실과 귀족들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문성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장보고의 옛 부하였던 염장이 자객이 되어 그를 암살하게 되죠. 장보고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가 841년경 신라 권력의 손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신라 조정은 청해진을 폐지하고 주민들을 벽골군으로 이주시킵니다. 완도 장도에 남은 청해진 유적에는 목책, 판축 성벽, 우물, 고대 등 당시의 치밀한 군사적, 경제적 설계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바다 위의 왕국, 수많은 교역과 자유, 신분의 벽을 넘은 조직력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지만 그 흔적만큼은 오래 남았습니다. 신라의 중앙 집권과 귀족 중심 권력은 결국 평민 출신의 해상 세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장보고는 죽음 이후에도 동아시아 곳곳에 이름을 남깁니다. 청해진의 몰락과 장보고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 전설로 남게 됐을까요? 제7장 신라를 넘어 동아시아에 남은 전설. 장보고의 이름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퍼졌습니다. 산동 적산촌 법화원을 지원했던 그는 신라인뿐 아니라 일본 승려 엔닌의 구법행을 돕기도 했습니다.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귀국 후 일본 교토 히에이산에 적산 선원을 세우며 신라인이 섬긴 적산 다이묘진을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적산 다이묘진은 도교의 태산부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보고를 모티브로 삼은 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가연 온조사에도 신라 다이묘진을 모신 신사 신라 선신당이 남아있죠. 엔닌과 함께 당에 유학했던 승려 엔친이 풍랑 속에서 붉은 옷에 흰 활을 든 신에게 구조를 받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보고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이민자와 상인, 승려들에게는 보호자와 희망,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신라 사회의 경계를 넘어 해상 네트워크와 공동체 그리고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동아시아 곳곳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과 전설 이면에 남은 질문도 있죠. 신화로 포장된 장보고의 삶, 그 실제 모습은 전설과 얼마나 다르고 어디쯤에 남아있을까요? 제8장 장보고, 신분의 벽을 뒤흔든 집념의 궤적. 장보고의 인생은 신라의 경직된 신분구조와 중앙 권력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당나라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신라로 돌아와 해상 제국을 구축했죠. 바다에서 고통받던 신라인을 구하려는 집념, 신분을 뛰어넘어 인재를 모으고 조직을 혁신하는 통찰, 그리고 무역과 해상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 정신적 영향력까지 장보고는 한 시대의 질서를 새롭게 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곧 신라 왕실과 귀족 권력의 불안과 충돌을 불러왔고 결국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가 남긴 청해진의 유적, 적산 법화원과 동아시아 각지의 신화적 전승, 그리고 신라의 역사 기록은 단순한 무장이나 해상왕을 넘어선 인간 장보고의 흔적입니다. 평민에서 시작해 바다의 제왕까지 올랐던 그의 집념은 오늘날에도 신분과 운명은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은 여전히 바다 건너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인식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